주말 부부로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며 지내온 지 3년. 민혁은 평일 동안 회사가 있는 도시에서 바쁘게 일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아내 소연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엔 잔잔하고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은 출근길에 우편함을 열다 이상한 통지서를 발견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지는 경찰서였다. 과속 단속? 민혁은 허둥지둥 서류를 펼쳐 읽었다. 날짜는 한 달 전 새벽 2시 38분이었다. 장소는 집에서 멀지 않은 도로였고 찍힌 차량은 소연의 차였다. 납부해야 할 범칙금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민혁의 시선은 그 금액이 아니라 날짜와 시간에 멈췄다. 한 달 전 그날은 내가 회사에서 바빴던 날이잖아. 그녀는 집에 있다고 했었는데 이미 퇴근한 그는 전화를 걸기 힘든 시간이었기에 소연에게 묻지 않고 그냥 넘겼다. 하지만 불쾌한 감정이 가슴에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이었는데도 불편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다음 주말 민혁은 소연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그때 기억나? 한 달쯤 전에 새벽에 무슨 일 있었어? 새벽에? 무슨 소리야? 기억도 안 나. 소연은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민혁은 가벼운 궁금증을 툭 던졌지만 소연의 태도 때문인지 의심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져갔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아내의 차에서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했다. 그런데 저장되어 있어야 할 한 달 전 기록들은 비어 있었다. 전부 지워져 있었다. 왜 블랙박스를 지운 거지? 뭔가 감출 게 있는 건가? 민혁은 무겁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소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와 자신 사이에 작아 보였던 틈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었다.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그때부터 그는 거리를 두고 소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혁의 마음은 늘 어딘가 불편했다. 끝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 그날 새벽 2시에 과속을 하며 차량을 몰던 소연은 과연 어디에 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블랙박스를 일부러 지운 걸까? 소연은 태연한 척 지내고 있었지만 민혁의 시선은 그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행동하는 건가? 민혁은 이런 자신을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불편한 직감은 떨쳐지지 않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집에서 보내는 소연의 모습. 하지만 과연 그 이면도 똑같을까? 민혁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어느 날 밤 소연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그녀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민혁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다.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사실을 알아야만 해. 그 후로 며칠간 민혁은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의 결과를 눈여겨봤다. 소연의 위치는 항상 집으로 표시됐다. 마치 그녀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며칠 뒤 민혁은 우연히 소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차량 주행거리를 보게 됐다. 계기판에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10일 전보다 300km가 늘어났다고?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계기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분명 그녀의 차량은 최근 몇 번 동안 상당히 이동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 기록은 단 한 번도 집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뭔가 잘못됐어. 애플리케이션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그녀가 두 개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건가? 민혁의 머릿속에 여러 가설들이 떠올랐다. 혹시 블랙박스 기록을 일부러 지웠던 것처럼 다른 흔적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며칠 후 민혁은 자신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음에도 소연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한쪽 손으로 전화기를 쓰는 동안
다른 손으로는 무엇인가를 숨기는 듯 행동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외출한다고 말했을 때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요즘 차로 어디 자주 가는 것 같던데? 민혁은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다. 소연은 살짝 뜸을 들이더니 답했다. 뭐? 차? 아니야. 그냥 마트 갔다가 오는 정도지. 자꾸 그런 식으로 물으면 기분 나쁘다. 소연의 말투는 다소 방어적이었다. 그 순간 민혁은 확신했다.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소연이 외출한 사이 민혁은 더 철저히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주방 서랍, 드레스룸, 옷장 안, 심지어는 침대 매트리스 아래까지 뒤졌다. 평소에는 귀찮아서 건드리지도 않았던 구석구석까지 손길을 뻗었다. 그러다 침대 아래에서 민혁은 무언가에 손끝이 닿는 것을 느끼고 숨을 삼켰다. 그것은 낯선 휴대폰이었다. 이건 뭐지? 민혁은 분명하지 않은 공포와 분노 속에서 휴대폰을 켰다. 잠금을 해제하기는 쉬웠다. 어이없게도 소연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그대로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내용은 민혁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메시지함엔 한두 개가 아닌 여러 남자들과의 대화가 저장돼 있었다. 그녀는 그들과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때론 더 깊은 관계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갤러리 앨범. 민혁은 숨이 턱 막혔다. 사진과 영상 속 소연은 낯선 남자들과 함께였다.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나른한 표정,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명백한 장면들. 침대 위에서 찍힌 영상도 있었다. 얼굴은 똑똑히 보였다. 그것은 소연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동안 그가 내내 느껴왔던 불길함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진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민혁은 침대 아래에서 발견한 세컨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죄어오는 듯한 감각이 그를 뒤흔들었다. 설마 싶던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그녀의 얼굴과 함께 낯선 남자들이 있었다. 얼굴이 정확히 보이는 이들도 있었고 고개를 숙이거나 뒤돌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너무나 명백했다. 사진들 그리고 짧은 영상들은 소여 있는 그대로의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다. 당황스러워 손이 떨렸지만 민혁은 스스로를 억누르려 애썼다. 핸드폰을 더 조작하지 않고 숨이 턱 막힌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곧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 대체 이게 뭐야?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는 이내 몸을 일으켜 그녀의 메시지함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소연은 여러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의 흐름은 하나같이 가볍고 농담 섞인 채팅에서 점점 더 은밀하고 노골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 같았다. 대화 기록 중 일부는 그들의 만남 장소와 날짜를 암시하는 내용이었고 영상과 사진들이 그것을 증명해줬다. 대화 중에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었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안 돼. 남편이 눈치챌지도 몰라. 침대 헤드보드에 기대어 앉은 민혁은 전해지는 말을 곱씹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대화가 그녀 단독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의 온몸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다. 한 사람도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민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만 솟구쳐 올랐다. 그는 그동안 소연과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려봤다. 지금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과 과연 그간의 나날들을 어떻게 이어붙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녀에게 내가 부족했던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민혁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위로하려 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자꾸만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회사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주말 부부라는 상태를 굳게 유지하려 했던 그 시간 동안 소연은 또 다른 세계에서 자기만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를 맞이한 건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소연이었다. 그녀는 상쾌하게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민혁에게 인사를 건넸다. 잘 잤어? 민혁은 대답하려 했으나 목이 메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이 이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이 사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잖아. 그날 점심 무렵 민혁은 고민 끝에 증거를 딱히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세컨드폰을 손에 들고 소연을 마주했다. 소연은 처음엔 휴대폰을 보는 그의 손을 보고 의아하더니 이내 얼어붙은 듯 했다. 이 폰 뭐야? 누가 폰을 가져온 거야? 민혁의 눈빛은 차가웠다. 내가 블랙박스를 지우고 휴대폰 위치를 속인 이유를 알게 됐어. 여기 다 있더라. 너한테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소연은 처음엔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이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걸 어떻게 찾은 거야? 그게 중요해? 이제라도 대답해봐. 넌 왜 날 기만하고 있었어? 민혁은 자신이 이성적이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오히려 어깨를 으쓱거렸다. 솔직히 너랑의 결혼 생활에서 내가 뭘 더 바라겠어? 내가 주말마다 오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난 그냥 나대로 살았을 뿐이야.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민혁을 깊은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의 배신을 설명하는 그녀를 보며 민혁은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민혁은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거기서 상간남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과 이혼 준비에 대해 상담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민혁이 차를 몰고 나갈 준비를 할 때 소연은 여전히 태연히 케이블을 연결해 휴대폰 충전이나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떠나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드문드문 SNS 피드를 넘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젠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실감했다. 좋아. 이젠 끝났다. 아내의 숨겨진 세상을 마주한 뒤 민혁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사랑은 떠나갔고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상황을 망치는 건 결코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낯선 사무실의 차가운 분위기가 그의 긴장된 마음을 더 짓누르는 듯 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상간남에 대한 소송 절차와 이혼 과정에 대해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하시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꽤 많습니다. 일단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민혁은 그제야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밑에서 찾아낸 세컨드폰에 대해 설명했다. 세컨드폰 안에 저장된 사진, 영상, 메시지들. 명백한 증거였다. 변호사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다. 그 증거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이 여러 명이라고 하셨죠. 민혁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들 얼굴도 영상과 사진에 다 나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이 경우에는 각 상간남을 각각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원을 특정해야 합니다만 만약 번호나 이름, 메시지를 기반으로 신원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민혁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이런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질식시켰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일을 끝내고 싶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혁은 변호사 상담 후 차분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왔을 때도 소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녀 얼굴에 평온한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자 민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분노가 또 한 번 끌어올랐다. 소연. 민혁은 그녀를 부르며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려 민혁을 쳐다봤다. 응? 뭔데 그래? 우리 얘기 좀 하자. 이제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얕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뭘 봤든 뭘 알고 있든 솔직히 난 그렇게 신경 안 써. 민혁은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에 더욱 실망했다. 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내가 뭘 신경 쓰든 난 상관없어. 이제 이 결혼은 끝났어.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소연은 한쪽 다리를 꼬며 민혁을 쳐다봤다. 그래? 내가 나를 떠날 거야? 그럼 떠나. 내가 너 없다고 불행할 것 같아?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여유로웠고 그 말은 민혁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안겼다. 넌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테니까. 민혁은 마지막 말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그가 뒤돌아선 채 방문을 닫는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이별의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며칠 후 민혁은 정식으로 상간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각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믿기지 않을 만큼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견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고 또 다른 일부는 소연이 몇 달 전에 다녀온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이들이었다. 몇 명의 상간남들은 심지어 서로도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반복된 일이었어. 민혁은 생각할수록 수치스러움에 몸서리를 쳤다. 아내가 그의 눈을 보며 쌓아온 명백한 배신의 흔적. 이건 단순한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 결혼 생활의 신뢰가 산산이 부서진 채 그는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가기로 결심했다. 소송과 함께 민혁은 이혼 준비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소연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짐을 챙겨 출퇴근하는 도시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소연은 이혼 이야기가 실제로 진행되자 처음엔 그저 냉소와 무관심으로 일관했지만 점차 상황이 현실이 되고 민혁이 변호사를 동원해 압박을 가하자 슬슬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게 법적으로 다가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소연은 화를 냈지만 민혁은 그 모든 감정적인 공격에도 꿋꿋이 대응했다. 내가 가진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얕은 수법도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현실은 민혁에게 냉혹했지만 그 냉혹함은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는 오직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제 다 끝내자. 그리고 마침내 그는 법적, 감정적 싸움의 중심으로 자신을 던졌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민혁은 작은 원룸의 싱크대 앞에 서서 뜨거운 커피를 물에 섞고 있었다. 낡은 커피 머신에서 피어오르는 스팀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아내 소연과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그동안 겪었던 배신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는 법적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법정으로 가져간 증거는 명백하고 분명했다. 세컨드폰에 저장된 영상과 사진, 그리고 메시지들은 배신의 결정적인 증거로 충분했다. 상간남들까지도 하나둘씩 법적 절차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혁에게는 단지 이기는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너진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몇 주 후 민혁은 첫 번째 상간남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간남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지만 영상과 메시지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재판장에서 민혁은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상간남의 변호사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실수였으며 오해로 인해 큰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혁의 변호사는 우직하게 핵심으로 다가갔다. 이 모든 증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배신이며 본 사건은 원고 민혁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를 단순 변명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은 고요했지만 민혁의 마음은 더 고요하지 못했다. 매번 재판장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면 그가 겪은 고통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그는 이를 견뎠다. 견뎌야만 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민혁과 소연의 이혼 절차도 병행되었다. 소연은 처음엔 방어적이고 고압적이었던 태도에서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상간남들에게 책임을 물어가며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그녀는 더 이상 자신만의 세계 속에 숨을 수 없게 되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자리에서 소연은 민혁을 향해 입을 열었다. 민혁,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그냥 조용히 끝낼 수는 없었어? 민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건 내가 아니야, 소연. 내가 내 배신을 모른 척했더라면 넌 계속 그렇게 살았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날 망가뜨릴 필요는 없잖아. 너도 내 감정만 믿고 너무 잔인해지고 있는 거야. 소연은 전보다 한풀 꺾인 태도로 보였지만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히 말했다. 잔인했던 건 내가 먼저였어. 내가 널 믿고 사랑했던 만큼 그만큼 가혹했던 건 내 행동이었고. 마음껏 변명하고 싶으면 하도록 해.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만 신경 쓸 거야. 그 말이 끝나고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교환한 시선은 차갑고 멀기만 했다. 몇 달간 이어진 법정 싸움 끝에 민혁은 상간남들이 금전적 책임을 지는 판결을 받았다.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벌이었지만 민혁이 바란 건 엄청난 금액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들이 자신과 그의 배신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걸 알고 싶었다. 한편 소연과의 이혼은 원활히 진행되었다. 정확히 분리된 재산 분할과 제시된 조건으로 인해 그녀는 민혁을 다시는 자신의 삶에서 볼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민혁은 가능한 한 감정을 줄이며 이 과정을 끝냈지만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도 마음속에는 묵직한 여운이 남았다. 이것으로 정말 끝났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모든 일이 끝난 뒤 민혁은 마침내 조금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상실감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첫 번째로 자신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했다. 일이 삶의 중심이었던 그의 삶에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공백의 기간 동안 그는 짧은 여행을 떠났다. 일찍이 꿈꿔왔지만 바빠서 실행하지 못했던 계획들, 방치해 두었던 취미들, 그리고 자신 내면의 평화를 위해 그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여행 중에 들렀던 한 작은 마을에서 그는 저녁 노을 아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다.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늘 존재한다는 것을.
몇 년 후 민혁은 다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면 고통스럽고 쓰라린 기억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소연과의 일은 아직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젠 더 이상 그의 무게가 아니었다. 한 친구와의 대화 중 민혁은 담담히 말했다. 예전엔 그 배신이 내 전부처럼 느껴졌어. 하지만 난 이제 알아. 내 힘으로 그걸 이겨냈다는 게 내 삶의 진짜 전부야. 민혁은 자신을 세우기 위해 많은 걸 견뎌냈고 결국 자신만의 삶을 되찾았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조차도 이제는 그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삶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감정의 깊이에 대한 통찰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도 하며 때로는 감춰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한 순간들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민혁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외도와 그로 인한 배신감을 다룬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심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의심을 사실로 확인한 이후 마주하게 되는 감정적 충격과 혼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주목합니다. 더 나아가 민혁이라는 인물이 결국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상처를 딛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의심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대를 의심했지만 그것이 정당한지 증명하지 못해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민혁이 처음 소연의 과태료 통지서로부터 느끼기 시작한 불신의 감정 역시 그런 작은 단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불신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국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신뢰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의심을 넘어서 진실을 알아냈을 때,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때, 중요한 것은 다시금 내 삶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민혁은 상처받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소송을 통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종결이 아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절망과 이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연의 말처럼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기로 했고 민혁은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존엄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의 경계를 누군가 침해했을 때 나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지, 나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나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이겨낼 힘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내면의 힘을 되찾고 인간관계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민혁과 소연처럼 우리가 맞닥뜨리는 선택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로 인해 현재가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삶은 다시금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우리 것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민혁이 겪은 이야기 속에서 그의 행동을 비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담긴 감정, 관계, 그리고 내면의 힘에 대해 자문해 볼 시간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든 번영하면 신뢰와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과 존엄은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삶이라는 길 위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스스로를 존중하며 용기를 내어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